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52명의 세월호 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집단 삭발을 했습니다. 내일 또 2차 삭발을 한다고 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최돈선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어제 삭발을 보고 쓴 시를 오늘 오프닝으로 공유하고 대신합니다. 삭발. 삭발한 제 머리칼은 다시 자라지만 바다에 잠긴 제 아이는 언제 돌아오나요? 세월호에 아이를 묻은 어느 엄마의 눈물. 4월 16일 어찌 잊으리. 꽃 터지듯 아이들 이리 서럽게 피는데.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주에서 4.3 항쟁 추도식이 거행됐죠?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그 4.3 사건 추념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네. 오늘이 그 두 번째 4.3 추념식에서 이청준은 오늘 그 정부 대표로 참석해서 추념사를 통해 67년간 긴 세월이 흘렸지만 아픔은 잊혀지지 않는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고 밝혔고, 또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4.3 추념일로 국가기념일을 지정해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 대통령은 평화공원에 위표가 모셔진 희생자 가운데 북한 인민군이나 남로당 간부 출신 등 부적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희생자의 재심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월호 가족들 생활지원금 그리고 학비 이런 거는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라 회의가 1차 회의가 열려서요.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복지, 심리 지원 등 8개 지원 사항의 그 추진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그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 추모위의 첫 활동이었고요.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 이하 관계부처 차관 9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 6명,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추모위는 그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의 지원과 추모 사업에 관련한 18개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8개 사항이 결정됐고 15일 2차 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 차원에서 1인 기준으로 월 27만 6,400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10만 5,600원까지의 금액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의결했고요. 세월호 당시에 그 단원고 재학생, 피해자, 그리고 가족 중에 학생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관해서는 1년 범위의 휴직이 허용되고 또 1년 연장도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 휴직도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다 중요하고 지원이 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왜 지금 한참 그 세월호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일주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렇게 뒤늦게 긴급 지원이 시작되는 것인지, 그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퇴직을 거의 강요받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로자 치유 휴직을 보장한다? 네네. 이런 건 전혀 긴급하지 않은 지원 대책이고, 아까 2차 지원 대책은 4월 15일 날 발표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4.16 참사 바로 하루 전날 또 이런 것들 발표해서 이렇게 정부는 하고 있다, 이런 거 은근히 좀 과시하려는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삼성동에서 또 싱크홀, 이거 잠실 근처이긴 합니다만, 싱크홀. 근데 이게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 사고가 발생한 곳은 9호선 2단계 구간 중에 하나인 삼성중앙역과 인근 도로였는데요. 가로 1.8m, 세로 1.2m, 깊이 0.6m의 구멍 이외에 그 0.5에서 1.3m 구멍도 한 6곳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여기 빠졌지만 탑승자의 부상은 없었는데요. 이것은 그 9호선 2단계 구간 공사 시 그 보도 하부로 이설하던 600mm짜리 하수관 접합부가 그 시공 불량으로 이렇게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전날 내린 집중호우, 그러니까 1일 날부터 있었던 호우에 접합부가 빠져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주변 그 도로와 보도가 함몰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이설 작업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했고 2월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중에는 도로 함몰에 대한 그 하수관 복구를 시행하고 지반 보강을 통해서 지반을 다져서 단단히 복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완벽한 복구가 될지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회의체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로서 나흘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 해고 및 핵심 쟁점인 해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업무 실적이 나쁜 근로자를 절차를 거치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되면, 이에 반해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취업규칙 불이행 변경 요건에 대한 명확화를 해야 된다는 양측의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해고와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합의안에 대한 그 추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합의가 이루어지든지 결론이 나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사정회의체는 이미 협상 시한은 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고 있는 지금 협상 언제까지라고는 못을 박아놓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한 없이 일단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오후 모처에 비공개로 그 조율 쟁점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특별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는 결렬을 선언하고 또 각자의 방식대로의 투쟁과 주장을 보이면서 점점 그 춘투에 있어서의 그 강경 농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나라 밖 소식 하나 보죠. 드디어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그 백악관 등이 공개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현재 보유하고 있는 1만 9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6,104기로 감축하기로 했고요. 이 중에 한 5,060기만을 순수한 그 민간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용으로 가동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핵시설에서 향후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지 않으며 이 기간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핵 폐기물이나 그 추출물들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합의를 통해서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란이 경제 그 복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석유를 원유를 양산해서 매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가가 50달러 선에서 30달러 이하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란이 수출하려고 쌓아둔, 그러니까 퍼놓은 원유만, 수출 대기 중인 원유만 3천만 배럴이 넘는다 그러고, 하루에 250만 배럴가량을 국제시장에, 즉 원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오펙 중동 산유국들로서는 참 별 대책을 세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하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4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봄 개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 이강윤의 오늘은 1시간 앞당겨서 오후 4시 반부터 90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뉴스 브리핑은 담당 PD인 임대웅 PD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송명훈 작가와의 뉴스 브리핑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동안 부족한 가운데 이강윤의 오늘을 통해서 많은 시사 뉴스들을 전하고 애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새해가 날아든다 국민 라디오 방송도 금요일 오후 9시로 이전이 돼서 계속 진행되니까 계속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 작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몇 가지 이 밖의 뉴스들 몇 가지 아주 간추려서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죠. 1차 20조 원이 그만 나흘 만에 다 소진되는 바람에 2차 안심대출을 신청받았는데 그거 역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3조 내지는 14조 원가량 접수된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안심대출의 총 재원은 20조였는데 이번에는 그 20조를 다 채우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추산이 맞다면 이번 2차에 신청한 분들에게는 몇 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격 사유가 해당이 안 되면 이분들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들, 고정급여자인데 이제 이렇게들 표현하죠. 월급쟁이 상위 2%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이들이 받는 것은 전체 급여액의 1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급여 생활자 중에서 상위 2%가 억대 연봉인데 이들이 받는 연봉액이 전체 급여 생활자들이 받는 총 월급의 11%. 연봉이니까 총 연봉의 11%나 차지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관련 연쇄 특별 인터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세월호에 관한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정 전 의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또는 뭐 하고 싶은 질문 또는 뭐 세월호 관련해서 논의해보고 싶은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샵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8도, 대구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내일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제주도와 호남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9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5시 53분입니다. 잠깐 게시판 좀 볼까요? 그 전에 이제 막 조금 전에 들어온 그 세월호 동혁군 있습니다. 안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죠. 동혁이 어머니께서 홍보 업무 맡고 계시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에게서 막 들어온 카톡 하나를 공지 겸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4일 토요일이죠. 내일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오전 9시부터 2차 삭발식을 치르고 곧이어 숨진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을 안고 걷는 도보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것을 그냥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죠. 동혁군 어머니의 카톡 내용. 참으로 답답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저희는 투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왜 진실을 묻으려 하고 참사의 진실 조사에 방해를 하려 하는지, 세월호를 그대로 끌어올려 진실을 밝히고 실종자를 찾아내라. 국민 앞에 투명해라.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의 국민입니다. 네, 로니님 출첵 인사하시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 잃은 나라가 되어버린 슬픈 국민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대로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임대웅 PD님이 뉴스 브리핑 하는 거 맞냐고 와이로님이 물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마린이라는 영어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시사는 처음이시겠네요 그러셨는데, 네, 이분 음악 전문인이시죠. 그렇지만 뉴스 브리핑 PD로서 충분히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죠. 뉴스 브리핑은 그야말로 브리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송 작가 그동안 한 달 남짓이었나요? 네. 뉴스 브리핑 하느라고 처음에 조금 해보지 않은 포맷에 자신이 쭉 해오고 있는 방송과는 많이 달라서 처음에 본인도 좀 힘들고 했지만 적응하려고 애썼고 그동안 성실하게 임해준 점에 대해서 깊이 저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예술의 전당포님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4.3 사건은 그 이전인 1947년 3월 1일 발생한 제주도민에 대한 군경의 발포가 원인이며 이를 이용한 것이 남노당의 무장 대봉기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에서 제주도민들은 말 그대로 낮에는 서북청년단 진압군에게 그리고 밤에는 남노당 무장대에게 학살당한 피해자입니다. 서북청년단도 제주도민을 이용하고 남노당도 비슷했고 그래서 참 희생과 비극이 컸다. 박정희는 남조선노동당 군사총책이었죠. 체포돼서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사형 선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확히 하면 제주 사건과 밀접한 여순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고 자기 부하들을 밀고 해서 무기로 감형. 그렇죠. 네네. 이 과정이 그 다음 줄에 써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기 부하들을 밀고 해서 무기로 감형이 됐죠. 그 밀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밀고로 자기 부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수십만의 민중들이 희생된 겁니다. 이런 최근 현대사 우리가 잊고 있는
예술의 전당포님께서 다시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타고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는 봄은 너무 아름다운데 이 나라는 왜 이리 슬픈지. KD35님,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죠. 네, 일러 무삼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차라리 스너프 필름이 보기 낫겠군요. 이 국가와 정권이 그리고 세상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라고 무명의 조합원님 글을 주셨습니다. 예, 스너프 필름, 잔혹 필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죽하면 거기에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마린님, 언론에 왜곡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온 국민이 그날 그 참사 과정을 다 지켜봤었는데 이제는 유가족이 삭발까지 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랬고, 허니와 동희님께서는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최돈선 시인의 삭발이라는 시 또는 글귀 참 슬프디 슬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블루벨벳님, 출첵 인사와 함께 어릴 때는 잔인한 4월이 4.3 사건 때문인 줄 알았다. 잠시 나라의 녹봉을 받을 때는 잔인한 4월은 아무런 수당도 보너스도 없는 얄팍한 급여 때문이었다. 지금 잔인한 4월은 세월호 4.16 참사 때문이다. 이보다 더 잔인한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잠시 공직에도 계셨던 모양이시군요. 4월에 참 일들이 많습니다. 4.3, 4.16, 4.19, 3.15 부정선거 때문에 초래된 4.19, 3월에서 4월, 봄이 참 굳이 T.S. 엘리엇을 빌리지 않더라도 4월은 참 잔인한 달이 되고 마네요. 제가 어저께 정가산책에서 양정대 기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 착오입니다. 경남 중학교 1년 선배로 바로 잡습니다. 그 내용을, 바람처럼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어제 6시 39분에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깜빡 이 댓글은 놓쳐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습니다. 경남 중 1년 선후배 사이고요. 김무성 대표가 1년 선배입니다. 그건 맞고, 김무성 대표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야권 분열은 필패요 필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든님께서 어제 비교적 긴 글을 남기셨는데 스크롤바 올리셔서 한번 좀 다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고요. 조금 있다가 게시판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제가 오늘 고른 텍스트는 뉴시스 통신에서 오후 1시경인가요? 그때쯤 올라왔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귀족 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 멘트를 제목으로 뽑은 뉴시스 기사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유층의 귀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며 선별적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교조, 일부 종북 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 세력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지만 교육감이 천명한 대로 급식 사무는 학사 행정이라며 도에서 감사 등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한 교육청 요구를 수용해 우리는 급식 사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도 교육행정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며 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께서 책임은 감을 갖고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하게 쉬운 말을 복잡하게 써놓거나 자기 책임 이렇게 되는 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력히 항변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우선 부유층의 귀족 학교를 말했는데 이거는 대안학교죠.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 뭐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거기 이제 소재지가 경남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대안학교는 정부에서 뭐 지원을 받는 의무교육 대상 그게 아닌 곳이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대안학교 중에 일부는 학력 인정은 받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의무교육 대상적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학비를 다 자기 학부모들이 부담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학교에 내는 돈, 뭐 등록금? 뭐 예전에는 월사금 뭐 어쩌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고 대안학교들은 그게 대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자기 돈 내고 다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을수록 선생님 급여니 뭐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자 보면 학비가 제법 들지요. 대안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큽니다만.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귀족 학교 뭐 이렇게 말하는 홍 지사의 인식도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저열하다고 할까요? 또는 잘 모른다고 할까요? 또는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자극적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전교조 그리고 일부 종북 세력 그리고 여기에 영합하는 반대 세력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연대해서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홍 지사의 시국관 또는 상황인식, 문제를 바라보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홍 지사에게는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무급식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종북 세력이거나 이에 영합하는 그냥 부환외동하는 사람들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굳이 여기에 무슨 뭐 반론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코멘트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 무식하달까 또는 너무나 위험한 이분법 그리고 갈라치기 나 아니면 너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은 적군과 한번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밖에는 없는 무슨 장수가 생각이 나는데 나라가 외침을 받아서 국민을 지키고 강토를 고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장수가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야 좋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외침에 맞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도백입니다. 도백. 도민들의 생활을 행정 차원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봅시다. 교육감이 천명한 대로 급식 사무는 학사 행정이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 등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한 교육청 요구를 수용해서 우리는 급식 사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금 유상급식, 차별급식으로 돌려놓고 뭘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물론 홍 교육감과 경남의 박 교육감이 예산의 감사 여부로 이견을 빚고 대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다분히 감정적인 조치처럼 보였는데 당시에 그러면 감사 못 받겠다 그러면 우리 돈 못 주겠다. 그래서 지금 유상급식, 의무급식 폐지하고 유상급식, 차별급식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로부터 약 한 2주일, 3주일쯤 후에 박 교육감이 좋다, 감사는 받겠다 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속 대화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서 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책임지는 거 맞고요. 다만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제대로 잘 쓰여 있는지를 볼 필요는 있겠죠. 그 감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가지고 지금 이제 대립된 건데, 그럼 타 시도에서는 왜 그런 시비가 안 일어나는데 왜 유독 경남만 그렇습니까? 자, 홍 지사 페이스북 얘기 조금 더 한번 살펴드리죠. 홍 지사 말하기를 우리는 도청의 채무 감축이 최우선이고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에 집중하겠다. 산청의 간디 학교 같은 부유층의 귀족 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며 당분간 혼란스럽겠지만 서민들에게만 복지 재원이 집중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산청 간디 학교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청 채무 감축이 최우선이라고요. 좋죠. 빚에 허덕이는. 그래서 모라토리엄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재정 구조가 형편이 그렇다면 당연히 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서 그걸 고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부족, 도 재정 상황 나쁜 것을 다 해봐야 1년에 600억도 채 안 되는 돈이던데, 경남도 차원에서 그 급식비 삭감으로 해결하려 든다고요? 그러면 한 500억, 5,600억쯤이면 지금 경남도 채무가 얼마인지 한 5,600 정도면 해결이 됩니까? 아이들 급식비 그리 돌려서 쓰고, 그러니까 급식에 들어가는 돈 그리 안 쓰고 빚 갚는 데 쓰면은 경남도 채무가 다 조정이 되고,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건전화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경남도의 채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남을 한번 보십시오. 성남도 그 시청 크게 지어놓고 이전에 이대엽 전 시장이 삼선인가 하는 동안 그 전시성 행정 이런 것들로 시의 행정, 재정 부분이 아주 많이 망가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거 잘들 몰랐는데, 아무튼 시청 크게 진 거는 여러 언론에서 줄기차게 오랜 동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죠. 아무튼 최근에 짓는 지자체 청사 건물들 다 화려하기 짝이 없더군요. 용인도 그렇고, 용산구청 청사도 그렇고, 어디 경찰서 새로 짓는데도 보니까 참 삐까번쩍하고, 제가 지난번 전주 강연 때문에 전주에를 모처럼 한번 가봤었는데, 전북도청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요. 전라북도 경찰청, 그러니까 도경찰청이죠. 그 청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성남시청은 좀 억울하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청이 두드려 맞은 거죠. 어쨌거나 그랬는데 성남은 와서 그래, 이재명 시장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했고, 살림 규모 다시 짰고, 불효불급한 예산 팍 줄였고, 그렇지만 무상급식, 그러니까 의무급식 폐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임기 맞아서는 오히려 교복, 이것도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급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저도 성남 시민인데, 분당구가 성남시 분당구거든요.
또 뭐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기억도 못 하겠어요. 딴 데서는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것들. 근데 여긴 막 해요. 이재명 시장이 저 뭔 돈이 있어서 저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그 많다던 빚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뭐 큰 돈은 안 든다 치더라도 교복까지 이렇게 공짜로 주겠다고 하고 또 뭐 의료 관련해서도 뭐 무상 그거 하던데요. 그래서 참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뭐 성남 시정 소식 이렇게 뭐 쌓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무슨 반상회보 같아서. 그런데 그건 이제 어느 신문을 찾아봐도 자세한 재정 이런 소식이 없어서 꼼꼼히 읽어봤죠. 그 성남 시정인가 하는 거 시청에서 내는 홍보지인데 일종의 뭐 신문 같은 건데 그 속에 이렇게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빚을 얼마를 갚아서 지금 얼마 남아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뭐 교복이니 이런 것들은 큰 돈이 들지 않고 우선순위를 거기 두어서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돈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꾸려나가면 걱정들 마시라. 그러니까 일종의 대응 안내 인쇄물이었더군요. 언론들에서 걱정을 하니까 모라토리엄이라더니 어떻게 해서 또 뭐 무상 교복이니 뭐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거냐? 그럼 모라토리엄이 거짓이었냐 뭐냐? 몇 년 동안에 성남시가 어디서 뭐 금덩어리라도 해서 돈이 많아졌냐? 이제 이런 식으로들 지역 언론에서들 썼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뭐랄까요? 일종의 뭐 반론 보도처럼 그럼 이제 시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알아듣기 쉽게. 저 같은 사람이 읽고도 봐도 바로 그냥 아하 이렇구나 이럴 수 있게. 그걸 봤더니 역시 정치라는 건 결국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배분권을 지니는 것이고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함에 따라서 돈의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어디서는 무상 뭐 교복까지 뭐 이렇게 나눠줘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한참 크는 아이들은 뭐 1년에 10cm 이상 크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서 교복을 또 한 번 맞춰야 되고 뭐 이런다고들 하는데 그거 괜찮겠다. 우리 군대 가도 군복은 다 그냥 주잖아요. 응? 교육도 의무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공짜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홍 지사가 도청 채무 감축이 최우선이다. 맞습니다. 반대 안 하는데 성남에 와서 뭐 배우시거나 아니면 배우라고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시나요? 그러면 성남 사례를 저 경남도 재정국장하고 몇몇 좀 똘똘하고 이런 사람들 팀을 짜서 한 파견을 하세요. KTX도 됐겠다. 뭐 하루 생활권이라는데 출장 보내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성남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 급식 이런 거 전혀 손대지 않고도 재정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나라에서 성남이 예쁘다고 성남에게만 돈을 더 줬겠습니까? 성남시보다야 훨씬 덩치가 큰 경남도한테도 한 푼이라도 더 가면 더 갔겠지요. 꼭 와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 모든 걸 떠나서 뭐 페이스북에 이런 말까지 쓸 만큼 한가한지 아니면 자신의 정책을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알리는 건지 아니면 누가 밑에 홍보실 직원이 대신 꾸려가는 페이스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출장 잘 갔다 오셨습니까, 홍 지사님? 부재중 보고는 대충 받으셨죠? 지수, 경남 진주의 지수 초등학교라고 거기에서 솥단지 3개 걸고 부모님들이 닭 야채죽하고 짜장밥 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 동네 어떤 아이가 이랬답니다. 엄마, 내가 차라리 저녁을 굶을 테니까 급식비는 내줘요. 이 아이 사연을 듣고도 도청 채무 감축이 최우선이고 뭐 그러면서 당분간 혼란스럽겠지만 무상급식은 이래서 폐지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재선 3선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정말로 신념에 따라서 도를 맞더라도 무상급식은 꼭 없애야겠다. 오로지 그런 우국 충정에서 나온 거라면 제가
그냥 동의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기백과 용기는 찬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순수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밑에 비서들 시켜서 지수초등학교 그 자세한 신문 한번 뒤늦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초만 저한테 잠시 빌려주세요. 네네. 제가 조금 전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세월호 동혁군의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낸 걸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더니 들으셨는지 바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속함을 좀 같이 나누려고요. 고맙습니다.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어제 삭발한 머리가 길 동안에라도 세월호 선체 인양이 될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는 표시인가요? 유하는 거. 그리고 이강윤의 오늘 생방송에서 동혁군 어머니의 카톡 호소, 영정 도보 행진 관련 소식 전한 거 굉장히 힘이 된다고 감사하다는 카톡 답이 와서 바로 여러분께 보고 겸 같이 나눕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양 기자? 네. 예. 네, 제가. 자, 제가 다른 코너에서 한 거고요. 자, 우리 정가 산책 시작합시다. 예. 재보선 선거 열기. 아직까지는 정치권 내에서만 옥신각신 누가 앞서 나간다, 야권이 큰일 난다, 이렇게 그런 것 같긴 한데, 초반이긴 네네. 하지만, 여야 모두 텃밭에서 고전 중이에요. 그 양 기자가 인천 얘기 아주 정확히 예측하신 것처럼 그대로.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 들리세요? 예. 아니야, 잘 들립니다. 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텃밭에서 고전한다, 이거는 이제 이미,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 서울에 출마하고, 또, 지난 27년간, 단 한 번도, 이 여당의 그 의석을 내주지 않았었던 서울 관악을도 지금 정동영 전 의원 출마로 야권표가 지금 갈라질 상황이 됐고, 이러면서 이제 야당이 고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엊그저께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인천 서강화을 같은 경우는 지난 6번의 총선에서 이 야당이 이긴 적이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17대 때 열린우리당 탄핵 바람세인데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인천 서강화을 이러다간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곳 중에서 서울 관악을, 또 광주 서울, 경기 성남 중원, 이 3곳은 19대 총선 때 이제 야당 후보들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제 당선됐던 곳이어서 전통적으로 좀 야성이 좀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권 후보들이 난립을 했거나, 혹은 이제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이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새누리당이 오히려 유리한 좀 그런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다들 뭐 청취자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인천 서광화울 같은 경우는 이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이제 좀 승리를 자신했던 곳인데 뭐 최근 들어서 좀 기류가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오늘 문화일보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뭐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훨씬 높은데 그런데 후보 지지율에서는 뒤집어졌다 뭐 이런 보고를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뭐 이 사실관계를 제가 100%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여의도연구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당 지지율이 분명히 높은 건 맞고 그런데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는 그만큼 나지 않는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은 텃밭인 광주 그리고 뭐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 관악을 이곳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에 새누리당 역시도 이 승리를 자신했었던 인천 서강화을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구의 그 검단 신도시 거기에 이제 젊은 층 유권자가 한 12만 명이 좀 넘는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강화 지역은 또 섬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달이 놨으니까 섬이라고 그 하기는 좀 그런가요? 그러네요. 섬은 섬이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여당 지지층이 좀 많고 여당 몰표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유권자 수가 한 6만 명 정도 된답니다. 반절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저도 뭐 이 얘기는 뭐 며칠 전에 처음 들었는데요. 인천 서강화을 보통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좀 크게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다. 뭐 이런 거는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 서강화을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 대체로 강화 지역 출신이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이번에 그 후보로 뽑아놓은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강화 지역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뭐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안덕수 전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을 했는데 여기가 그 세계 책임자가 이제 시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고 그래서 본인은 피선거권이 있답니다. 그대로. 그래서 내년에 출마를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안덕수 의원 쪽에서 전 의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뽑지 않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이제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층 유권자가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 경제 상황이나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뭐 좀 비판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체로 이 재보궐선거가 이 직장에 나가는 이 젊은 층이 투표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또 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층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지역 토박이 강화 출신의 지역 토박이의 성격이 강하고요. 여기 문재인 대표 부인이 또 거기 출신이라면서요. 뭐 친정 아버지 고향이 또 거기라고 해서 뭐 아무튼 새정치연합에서는 뭐 좀 오히려 인천 서광화을은 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아직 초반인데 여야 모두 좀 텃밭은 놓치고 뭐 남의 밭에 가서 수확하는 뭐 그런 지금 분위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뒤집어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문재인 대표는 참 곤혹스럽겠네요. 텃밭 2개 다 놓치면 뭐 참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정이긴 한데요. 그 상황이 된다면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더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 저기 건져왔다, 뺏어왔다. 그렇죠.
전통적 텃밭에서의 패배가 사실은 뭐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야권 후보의 분열에 따른 패배라면 물론 이제 그거를 하나로 모아내는 것도 정치적이겠지만 핑계 댈 사람은 있는 거지. 분열을 그런 거죠. 해 나간. 그러니까 뭐 만약에 관악 같은 거 놓치게 되면 정동영 전 의원한테 이렇게 화살을 돌리면 되긴 하는데 광주에서 천정배 무소속으로 나온 천정배 전 의원한테 져버리면 거기는 좀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별로 알고 싶지는 않은데요. 거기다 할 말은 있을 겁니다.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야, 이거 또 4월 30일이 목요일인데 그날 양정대의 선거 결과 분석을 벌써부터 기대를 갖게 만드시는군요. 자, 이것도 상당히 제가 오늘 제목만 얼핏 보고 이례적이다 싶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특별 사안에 대해서 뭐 배경을 설명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드물잖아요. 원래 감사 보고서로만 말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하는 건데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이 해외 자본 개발 사업 성과 감사를 시작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 그 특정 사업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경 설명을 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저는 처음 본데 거의 처음 봐. 그 과거에 이제 뭐 율곡비리 사업 때도 뭐 좀 얘기를 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근 몇 년간은 아마 진짜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지난달 26일이죠. 그 이완구 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어투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곧바로 감사원이 이제 성과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우선 그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이른바 이 자원공기업 3사가 2003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섰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몇십조를 투자를 했었고 앞으로도 뭐 34조가 더 투자되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오늘 그 김용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사실상 청문회 한번 못하고 이 증인채택 문제도 청문회 한번 못하고 이제 유야무야 된 상황인데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이 두 전 정부가 뭐 비슷하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몰아가면서 이제 정치적인 공방을 벌였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볼 때는 뭐 이완구 총리도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 얘기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 자원개발 비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이제 분명하게 밝힌 셈입니다. 이거는 달리 보면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의 전면전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한 축으로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곧바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감사원이 여기 이제 감사를 이 성과 감사를 하면서 분명하게 겨냥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정치적인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결국 이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이 겨냥하고 있는 게 결국 이명박 정부의 측근 비리, 측근들에 대한 이 사정 이런 부분들로 좀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권 내부를 향한 것에서 이제 그칠지 아니면 이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얼마 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 이례적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짚었다는 것 자체가 좀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강윤의 오늘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네네. 5시 한 20분쯤. 그때면은 거의 마감하고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만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네, 6시 34분, 35분 돼갑니다. 한 2분가량 게시판 보고 진짜 인터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점님께서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시행령에는 조사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조사를 하게 만들고 그 시행령이 지탄을 받으니까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돈 받고 떨어지라는 식의 쓰레기만 또 못한 짓거리를 정부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준열하게 꾸짖으시면서 만평도 하나 올리셨군요. 이게 왜 말을 안 듣죠? 이제 되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문수영 남편, 주명아빠 겸직. 문수영 여사의 남편이시자 주명이라는 아이의 아빠를 겸하고 계시는 어느 남성분이시군요. 힘이 된다니 좋습니다. 세월호 동혁군 엄마께서 소식 전한 거 들으시고 저에게 답을 준 그거에 대한 또 답을 이렇게 해주셨군요. 녹색태양님, 이강윤쌤, 홍 지사 같은 저기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이다. 아이고. 정봉주 의원한테, 이건 질문 반영하겠고요. 아까 제가 성남 사례 소개하면서 그 무상 의료 관련 뭐 또 하나 있었는데라고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겁니다. 산후조리원. 그것도 출산부들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시키겠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비용을 50만 원인가를 지급하겠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은 당연히 하는 거고 교복도 이렇게 시 돈으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고 아이 낳는 거 사실 이런 게 저출산 대책 일환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많이 낳자고 막 그러면서 급식은 돈 형편에 따라서 가난하다고 14가지 서류 써내야 그래? 그럼 너는 급식비 안 받을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입 아프니까 더 이상 그만합시다. 아무튼 경남에서 누구 성남으로 공부하러 오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활발한 의견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세월호 역시 연쇄 인터뷰인데 현장의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정봉주 전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 전 의원 카카오톡에 그 자기 소개하는 그 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이 국가다. 세월호 실장자가 곧 국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랬습니다. 정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아주 중후한 목소리에. 건강은 요즘 어떠십니까? 건강은 너무 좋아서 탈이죠. 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어제 집단 삭발했고 내일 또 2차 삭발식을 하고 영정을 들고 도보 행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 지금 시행령의 독소 조항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건데 4월을 맞으면서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처참한 4월 사태 어떻게 보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시행령의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다뤘겠지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겠냐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그 지침을 마련한 건데 그렇죠. 특별법의 그 우산 속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시행령은 모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시행령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우산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주 이제 법률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렇죠. 이명박 정권과 하고 박근혜 정권이 7년 동안 보면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의 모법을 뛰어넘는 그 위법적 상황을 무척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도 또 똑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2월에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안을 보내줬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3월 26일인가 27일 날 행정부 정부안으로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조사위원회, 특별법에 근거한 조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랬죠. 그 특별법이 미진하다고 가족들이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족들이 어쨌든 이 정도만이라도 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이 정도라도 수용하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대승적 합의를 해줬던 거죠 그때 유가족들이. 그렇죠. 대승적 합의를 해줬던 거죠. 가족들은 본인들이 원하던 거 예를 들어 그 수사권 지속권을 갖고 있는 조사위원회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그럼 자기들이 원했던 수준에서의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은 특별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거인데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자꾸만 법을 얘기하면 우리 이제 국민 TV 그 시청자분들은 똑똑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잘 이해하겠지만 네네. 법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예.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그 해경, 해수부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속속 유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정황에서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조사위원회에서 국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조사를 못하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도 이제 여기 그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법률 대리인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하고 만났고 얘기를 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들이 무척 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진한 특별법을 갖고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조사위원회를 갖고도 한 발이라도 나가게 되면 무언가 드러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위원회 활동을 막으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니냐.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 조사위원회가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나온다. 국가가 어마어마한 뭔가 잘못했을 그런 정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해수부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경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파견된 데가 해수부예요. 조사 받을 사람이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와갖고 뭔 조사를 합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없어진 뭐 국민안전청과 거기가 해경 아닙니까? 거기 두 번째로 많이 보냈고. 예. 아,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이 그냥 조사위원회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걸 떠나서 이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한 발만 들어가면 국가가 뭔가 어마어마한 그 몹쓸 짓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행정 분리가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그 각처의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특보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특별로 임명한 사람들 몇 명 보면 김재호는 뭐가 그랬냐면 세금 도둑이라 그랬어요. 네. 세월호 가족들을 대상으로. 네. 그다음에 주호영은 친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 특보로 들어갔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은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냐면 교통사고라고 비유를 했어요. 교통사고보다도 그렇게 죽는 숫자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 떠냐. 예. 이런 류의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번에 특보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후반기 2기로 넘어가면서 개인덕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막기 위한 것을 세월호 이 가족들에 대한 것을 막자. 네. 그래서 특보단을 임명한 걸 보면 철저하게 세월호 진상을 막기 위한 특보단을 구성을 했다. 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역시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특보단 얘기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예.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괜찮죠? 예. 정치 현안. 예.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 고발하다가 피선거권 박탈 당한 상태입니다. 예. 우리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좌삐리 좀비라는 청취자분께서 정봉주 전 의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번,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사면복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사면복권 된다면 다시 정치에 복귀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죠. 현재 피선거권 박탈당한 상태인데 피선거권 박탈 10년이고요. 네, 10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금방 가죠. 가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저는 확실시 된다고 보는데 네. 이제 한 3년 안 남았죠. 네, 현 임기가 현 정부 고통스러운 그 치하를 조금만 버티면 이제 우리가 또 좋은 세월 오리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 정도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정권 교체는 있겠고 정권 교체하게 되면 뭐 뻔한 얘기지만 예. 문재인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정봉주로 사면복권 시키지 않으면 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자, 그래서 정권 교체되면 복권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재보선 정치 현장에 오래 계셨고 지금도 방송하시면서 계속 주목하고 계실 텐데 좀 야당들 피곤하고 힘든 바둑으로 치면 곤마 양상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린 양상인데 어떻게 진단 전망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궁지에 몰렸고 이제 이런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기보다도 네. 헌재가 위헌적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이런 과정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헌재가. 네. 그리고 헌재가 국회의원직을 뺏었어요. 그랬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박탈했죠, 박탈. 네. 박탈했죠. 근데 무슨 법적 근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지 어느 헌법학자도 해석을 못합니다. 사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헌재가 그렇죠.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의 초월적 지위를 막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관위는 말도 안 되는 뭐 기초위원들 또 기초위원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박탈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무법천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헌재에서 이런 그 위헌적 행동, 이런 위법적 행동을 통해서 의원직을 박탈했더니 이건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헌재에서 예를 들어 그래갖고 날아간 국회의원들 3명 아닙니까? 통진당 관악하고 그다음에 광주하고 성남인데 통합진보당 의원들 3명이 날아갔죠. 난 저 보수 진영이나 이 수국골통 진영에서 보면 우리 쪽이 너무나 웃기고 한심한 거라고 보여요. 예. 아니 너네가 그렇게 민주주의 후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행동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할 것이지 족발 3개 던져주니까 그거 소리를 쳐먹으려고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정치를 기능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뭐 정동영 후보도 이제 나서는데 정동영 후보도 이 헌재의 그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자라고 하면서 그 모임을 원탁회의를 제안한 5인 제안자 중에 한 분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헌재의 의원직 박탈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헌재 행동에 면접을 주고 있는 겁니다. 면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눈앞에 세석을 세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먹거나 정의당이 다 먹거나 노동당이 다 먹거나 혹은 국민모임이 다 먹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별 의미가 없어. 저는 누구 나가서 출마하고 이런 좀 좁은 문제보다도 이 헌재의 반민주적인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함께 저항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의 모습이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재작년이었나요? 노회찬 의원이 삼성 특검 엑스파일 공개했다가 5년 만인가 대법원이 지각 판결하면서 의원직을 잃자 그 자리에 이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과연 그게 정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가려면은 부산에 가서 김무성 대표하고 한판 붙어야 크는 안철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까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족발을 하나 던져줬더니 서로 달라든다. 지금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염두에 뒀다가 이게 이제 제 뇌 용량이 떨어지니까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갖고 꽂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원병에 심리되려고 들어갔는데 노원병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사과했어요. 너무 말이 과했다고. 맞아, 그건 좀 과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변희재 지금 후보는 그깟 걸 정치인이 충분히 할 수 있지 뭘 또 사과냐 그러면서 또 저를 까더라고요. 듣보잡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때 보세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이후에 의원이 됐지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까지 됐지만 지금 대선 후보로 보게 되면 6위, 7위 정도로 쭉 떨어져 있거든요. 한 번 잘못된 정치적 결단은 그 사람의 정치 인생에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악을에 출마를 결심한 분들, 또 광주에 또 무소속으로 결심한 분들,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지도부였었던 분들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체제로 바뀌어갖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경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얇고 숟가락을 뿌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동교동 쪽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좀 SOS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이른바 구민주당 계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박지원 의원도 어제 특강을 이유로 불참했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정치 인생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이 저는 아까 3개의 족발로 비유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거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문제 붙어 있냐면 4월 16일까지 세월호 국면이에요. 온 국민이 슬퍼하고 이렇게 야만적 정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손도 못 쓰고 죽어가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이러한 정말 옷깃을 여밀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될 이러한 전국 상황에서
과연 그런 그 종파적 이익 때문에 야당의 대표가 도움을 청하는데 뒤로 빠져 있다? 그런 그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난 정치인 아니고 난 정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정치 장사꾼이다라고 하는 정상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야 돼요. 속죄하고 선언해야 한다. 솔직하게. 속죄는 안 할 사람들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 안 할 사람들인데 속죄 안 할 사람들한테 속죄하라 그러면 입만 아파요. 우리가 제가 그 한의원에 갔더니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제가 지금 56세인데 네. 말 많이 하지 말래요. 말 많이 하면 기가 빠졌고 오래 못 산대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네. 많이 살아봐야 50년밖에 못 산대요 앞으로. 지금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상주고 예. 정부가 맞상주 역할을 해야 하고 예. 우리는 지금 상중인 겁니다. 상중. 그렇죠. 상중이 국민적 연결식을 엄숙하고 제대로 예의를 갖춰서 장엄하게 정말 속죄하면서 치러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상중이자 상가인데 상가의 풍경이 너무 살풍경하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야권도 그렇죠. 서로 난립해가지고 아까 제가 오늘 업로드할 파일의 제목을 족발 3개 던져주니까 뭐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코멘트에서 딸까 싶은데 예 아무튼 이번 재보선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이 두 거물 정치인하고 일단 표현합시다. 독자 출마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듣겠고요. 1분 40초 남았습니다. 정봉주의 전곡구 진행하시니까 방송 감각이 있으실 거고 요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교 개혁 많이 목소리 높여 오셨는데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신 성화 스님이 오늘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정봉주는 가톨릭 신자다. 종단으로부터 징계받거나 아주 소외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불교를 비하하고 격하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짧게 해명 또는 대응 발언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스님 아니고 중이겠죠. 성화. 스님이라고. 예, 그런 분들 이제 그분은 정봉주의 명성에 좀 숟가락 하나 얹혀갖고 자기도 이제 좀 유명세를 좀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체급 향상을 노린다? 예, 저는 이제 그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요. 정말 사실관계로 그렇게 잘 모르고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정봉주는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었더라.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됐다. 참 잘못된 거다. 이 정도쯤 돼야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그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불교 머리 깎고 스님인 척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잘못된 승려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탁월한 비유법. 참고로 저는 이강윤이었습니다. 아까 진행하시는 분 성함 이렇게 말했는데 이강윤의 오늘에서 섭외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명진 스님, 문교현 신부님과 함께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까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 여러분 또 국민 TV 청취자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걸로 세월호 가족 지킴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오후 4시 반에 뵙겠습니다.